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도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대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이 나서 7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쏟아진 정치판 뉴스, 참 대한민국은 역동적이라고 할까요? 문재인이 꽂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참 많습니다. 솔직히 알박기도 있습니다. 그 결과 기관장 69%는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거기 조선일보 헤드라인을 차지했습니다. 우선 방통위원장 한상혁과 군익위원장 전현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는 공공기관 370곳 중에서 256곳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국정 철학이 다른 인사들이 이 정부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한미훈련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홍연익이 국립외교원장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홍장표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 등 이 지방에 쓸만한 자리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왜 사퇴 요구를 못할까요? 사퇴 요구를 하면 곧 직권 남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그 자리에 있는 걸까요? 이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호구지책입니까? 얼마 전 이 세계은행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춘 데 이어서 OECD도 우리 성장률을 2.7%로 낮췄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제일 먼저 낮췄죠. 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중전 4.5%에서 3.0%로 크게 낮췄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50년 만에 글로벌 S, 이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글로벌 S가 온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제학자들이 대다수입니다. OECD는 또 우리 물가 상승률을 2.1%에서 4.8%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본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 경제가 화랑이 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는데도 이 물가만 오르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벌이는 총파업이 3일째 계속됐습니다. 부품 조달이 안 되는 현대차부터 배송이 막힌 참이슬 소주까지 물류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시멘트가 배송이 안 되니 거슬업계가 죽을 맛입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 방해로 노조원 18명을 체포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장에다가 이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과거 검찰 출신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자리 곳곳에 이 검찰 출신을 앉혔습니다. 당연히 검찰공화국, 검찰 마피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중에도 이 40명 중에 7명이 검찰 출신이죠. 카풀이 인연이 되어 자리를 준다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8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게 아니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 민변 출신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 정권과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아주 도배를 한 건 사실이죠. 언론을 비롯한 여러 비판에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가버먼트 어토니, 그러니까 정부 소속 변호사입니다. 가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 어쨌든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야 법치국가가 된다는 말은 조금 선을 넘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무력화 규정을 모두 바꾼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부서를 복원시켜서 추미애가 없앤 검찰 수사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 검찰은 6대 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권이 없어지는 석 달 뒤까지 기존 수사를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지방선거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변화를 느꼈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리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변화는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변화가 문재인 시대 타기민이 벌였던 퍼포먼스처럼 노골적인 선전선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러면서 우리 사회는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팬클럽은 지하철역에 문재인 생일 축하 광고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했죠. 촛불혁명으로 불렸던 시위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서 가진 자, 배운 자들은 한때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득권자라고 불리면서 말입니다. 반면 문재인은 무오류, 무결점의 통치자였습니다. 마치 종교의 교주 같았죠. 그때 시작된 편 가리기는 정권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는 퇴임 직전에 손석희와의 인터뷰에서까지 이쪽 저쪽으로 국민을 나눴으니 말입니다. 그 덕분으로 문재인은 퇴임할 때까지 40%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40%는 호남과 민노총 같은 친정권 세력, 그리고 40대가 대부분입니다. 문재인은 그 지지에 취해서 자신과 자신의 정부, 자신의 세력이 벌인 폭정을, 티레니, 이 폭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퇴임 직전 그는 정의의 기준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꾸가며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게 그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폭정은 끝났습니다. 퇴임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평범한 통치권자로의 복귀조차 신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끝나고 용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지방선거가 있었고 새 정부 조각이 있었으니 진정한 윤석열 시대를 이제 비로소 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정부 한 달, 대선이 끝난 뒤 석 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팬덤 현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기대는 엄청납니다. 국가 대청소가 그 첫 번째입니다. 국민은 정상국가로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물론 비판받을 일은 아주 많습니다. 무슨 편협한 인사가 그렇습니다. 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잘 아는 검찰 출신들이 독점하는 것은 벌써 많은 말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 마피아 시대라고 할까요? 그런데 반면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시야가 넓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의 구심축이 없다는 것이죠. 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구심점이 없다는 취약점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리드하는 구심점이 없으니 우왕좌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대한 코끼리 정당이 벌판에서 갈 곳을 몰라 허둥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대신 이재명부터 개딸이라고 부르는 팬덤이 들었었습니다. 이재명 팬덤입니다. 이재명은 개딸을 두고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중앙일보가 그 개딸 3명을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개딸들의 이런 인식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게 했고 이재명이 대선 패배 후 2달이 안 되는데도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판에 복귀하려는 야심의 밑자락을 알아준 것입니다. 인터뷰를 보면 개딸에겐 이재명의 폐륜적 형수 욕설조차 왜곡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성남시장 때처럼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길 바랬다고 말합니다. 그 개딸들은 이재명이 청구에 비대위원장이 됐던 박지원을 응원했지만 그가 최강욱의 내부 총질을 하고 조국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걸 보고 돌아섰습니다. 최강욱은 짤짤이라고 하는데 왜 확인되지 않은 거로 괜한 논란을 만드나. 결과적으로 박지원의 그런 말들이 지방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 과연 이런 정도의 인식을 하는 개딸들이 검수완박을 두고 검찰 개혁이라고 환호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피 올리는 장미처럼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은 문제된 문자 총공, 문자 폭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지티브한 언어로 의원들에게 우리들이 목소리를 전달하는 마지막 창구다. 결국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한 친문 홍영표의 지역구 사무실에 침해냐 이런 대자보가 붙자 거의 3m짜리죠. 이런 대자보가 붙자 비판이 쏟아졌고 이재명마저 자제를 요청하게 이르렀습니다. 워낙 역풍이 불었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비호감 지지 활동이 저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은커녕 해가 된다. 자, 그러자 9일 대자보를 붙였던 개딸이 사과했습니다. 김남국이 페이스북에 쓴 글에 의하면 개딸은 꽃다발을 들고 홍영표의 사무실로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자업자득입니다. 그동안 강성 문파들이 문재인에게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말을 하면 좌표를 찍고 문자 폭탄을 퍼붓는데 심지어 우리 유튜브들에게도 그랬는데 친문은 문자 폭탄은 양념이라며 오히려 그걸 부추겼습니다. 2017년 경선 당시 문파가 보낸 문자 폭탄이 논란이 됐을 때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거꾸로 개딸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홍영표가 라디오에서 배우가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다고 본다. 주요한 정치적 상황, 특히 당내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어김없이 그런 것들이 오고 있다. 그래 문자 폭탄이 반대파들에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는 좌표를 찍는 과정이 있고 컨트롤 타워에서 좌표를 찍으면 문자도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배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문자 테러라는 것입니다. 하긴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부터 손가역, 그래서 손가락 혁명단이라고 하더군요. 이 손가역이라 불리는 팬클럽이 인터넷 여론을 조장해 왔는데 이를 방조해 왔습니다. 눈을 감았죠. 이재명은 심지어 손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기사에 댓글 달기, 공감 누르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댓글을 많이 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달라. 신문에 나온 어느 민주당 중진이 말입니다. 이번 개딸의 핵심 세력은 과거 손가역이 중심이 됐다고 본다. 이원욱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혐오 발언인 수박과 찌절 부르짖는 정치 훌리건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훌리건 다들 알고 계시죠? 영국에서 폭력도 불사하는 광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말입니다. 수박은 뭘까요? 이재명 지지자가 이재명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을 두고 같은 민주당인데 속은 빨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수박. 찌전, 형수욕설을 했던 이재명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의 관심은 민주당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의 관심은 당권을 쥐어 방탄조끼와 구명조끼를 한꺼번에 입으려 하는 이재명을 두고 벌어지는 친명과 친문과의 갈등에서 떠났습니다. 더 재미있는 싸움판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싸움은 이준석의 느닷없는 혁신의 출범과 직후의 우크라이나 행 때문에 촉발된 것입니다. 국회 부의장인 당내 최다선 정진석은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준석의 자기 정치는 오래전부터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6일 페이스북에 이준석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공개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난색이었다고 한다. 자기 정치 그 이상이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자 이준석은 우크라이나에서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고 썼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 있으면서도 계속 국내에다가 안테나를 걸고 있었던 겁니다.
이준석은 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선 기간 당사에 우크라이나 국기 조명서고 러시아 규탄 결의 낼 때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와서 뜬금없이 러시아 역성 들면 그게 간보는 거고 기회주의다. 그렇다고 집권당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의 말대로 전후 복구 문제를 논의한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지적대로 그 말이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인재 의원까지 잠꼬대라고 했더군요. 우크라이나 일정을 마친 이준석은 7일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의원들로부터 받은 육모 방망이와 비슷한 철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 방망이가 코샤크족이라고도 하죠. 코샤크족 지도자가 쓰는 불라바라는 철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그게 정진석을 겨냥한 사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쯤 되면 그는 당대표가 아니라 사악한 심성을 지닌 젊은 정상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육모 방망이는 정진석이 자주 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정진석은 2017년 대선 패배 후 당 중진 간담회에서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격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말 대상은 누구 있을까요? 당시에는 친박을 겨냥한 말이라는 후문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준석의 육모 방망이라며 철퇴 사진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준석은 9일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내내 흔들어 놓고는 무슨 사가지를 논하냐. 정진석이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한다며 사가지 없다고 말한 것을 정면에서 반박한 것입니다. 개소리와 개소리. 한쪽은 아직 30대 당대표이고 다른 한쪽은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5선 중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준석은 그렇지 않아도 성상납 문제와 그걸 은폐하려 한 증거인멸로 24일 당의 윤리위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그랬은지 그는 악에 바친 듯한 말을 했습니다. 어줍자는 5대5 양변을 사용한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야멸차게 비판하시고 누군가가 바꿔야 할 생각이 있다면 바꾸라고 지적하라. 사태가 이 정도로 확대되자 당내에서는 집권 여당이 되자마자 차기 권력을 둘러싼 난타전이 시작됐다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어느 중진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친윤그룹의 맏형격인 이 정진석이 갈등의 전면에 나서면서 선거 압승의 훈풍이 빠르게 증발해버릴 위기를 맞았다. 어떻든 이준석의 성상납 증거인멸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국민의 힘을 폭파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친윤 의원들도 15일 당내 의원 모임을 발족시키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세력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들이 다시 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직접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당권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든 대중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이준석이 박 대통령 당시 호가호위하면서 대중까지 가서 2차례나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과 그 의혹을 감추려고 신복인 김철근을 한밤중에 내려보내 돈 7억을 제시하면서 증거를 없애려 한 증거인멸에 대한 당의 처분입니다. 그 처분에 국민의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정도를 그릴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저 권력만 탐하는 정상배의 집단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냐. 솔직히 저는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자, 커지는 에서의 공포. 이 세계은행이 7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이 4.1%에서 2.9%로 크게 낮추면서 1970년대 겪은 스태그플레이션이 50년 만에 찾아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OEC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일 올해 세계 경쟁률 전망치를 작년 12월 4.5%에서 3.0%로 낮췄는데 하락폭이 세계은행보다 더 컸습니다. 특히 OECD는 회원국들의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4.4%의 거의 2배 수준인 8.8%로 대폭 올렸습니다.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그리고 각국의 통화 긴축 정책, 마지막으로 중국의 강도 높은 봉쇄령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 세계은행은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2.5%로 낮췄고 중국도 5.1%에서 4.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내년과 2024년에도 세계 경제가 3.0%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적 투자 약화 등으로 향후 10년간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OECD는 올해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4%에서 7%로, 중국은 1.7%에서 2.0%로, 일본은 0.8%에서 1.9%로 올렸습니다. 데이비드 멜패스, 이분은 세계은행 총재죠. 이 멜패스 총재는 7일 기자회견에서 최악의 경우 앞으로 2년간 경제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1976년부터 1979년까지 경기 둔화 속도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OECD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7%로 내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4.8%로 올렸습니다. 8일 한국은행 발표로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0.6% 성장하는 데 그쳤죠. 그러니까 4월 발표된 성장률 0.7%보다 0.1%포인트가 낮은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나락에 빠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노동개혁과 세제개혁, 그리고 복지 구조조정을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복지 구조조정,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그건 신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좋은 정책은 있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대다수에게 좋은 정책은 있습니다. 그건 미래를 위한 정책이지 오늘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이었습니다.